전쟁의 막이 올랐다. 당나라군을 이끌고 중앙아시아로 떠난 그의 첫 원정. 전쟁은 승리로 끝났다. (747년) 고선지는 모두가 실패했던 전투에 다시 도전한다. 난궁 군락의 요새 연운보에서 불가능의 대승을 거둔다. 그것은 세계 전쟁사에 길을 남을 사상 최고의 작전이었다. 타지키스탄에서 비포장으로 24시간을 달린 끝에 취재진은 마침내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도착했다. 칸두드 마을, 와칸 계곡에서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다. 고선지의 전투 현장으로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차량 정비. 이곳을 지나면 차를 손볼 수 있는 곳이 없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지대로 들어가게 된다. (300km)가량 이어지는 좁고 긴 계곡. 이곳이 바로 와칸 계곡이다.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강을 지날 때는 얕은 곳을 찾아 알아서 건너는 수밖에 없다. 고선지가 대승을 거두었던 연운보는 와칸 계곡 깊숙이 있는 사르하드 마을에 있다. 좁은 계곡을 따라 드문드문 마을이 있고 사람들은 밀농사를 지으면서 산다. 이곳의 주민들은 이란계, 즉 옛 페르시아 사람들이다. 와칸 계곡이 끝나는 곳에 연운보가 있다. (1300년) 전의 전쟁터. 해발 3200m의 사르하드 마을이다. 막 가을이 시작된 사르하드. 마을엔 별다른 농기계가 없다. 당나귀가 농기계를 대신해 밀을 턴다. 평화로운 풍경. 이런 곳에 전쟁의 흔적은 어떻게 남아있을까?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의 안내로 성을 찾아 나서려던 취재팀에 제동이 걸렸다. 이곳에 주둔하는 아프가니스탄 국경 경비대가 취재 금지를 통보해 왔다. 파키스탄과의 접경지대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논의가 분분하다. 결국 아프간 국경 경찰이 동행하기로 했다. 촬영은 그들의 통제하에 진행되었다. 넓은 평지를 지나 성 아래에 도착했다. 당나라 사서는 당시 성 아래 파륵천이 있었다고 전한다. 사서의 파륵천은 바로 이 와칸강 상류였다. 고선지의 대군이 건넜던 강을 취재팀도 따라 건넜다. 물이 불어 있었지만은 말을 탄 채 건너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리고 가파른 등반의 시작. 두 시간을 오르자 평지가 나타났다. 사륵성터, 토번군의 주둔지였다. 한때는 전쟁터였겠지만 지금 마을은 평화로웠다. 염소에 젖을 짜고 양을 치며 서너 가족이 사륵성터에 살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1만 명에 달하는 토번군이 주둔했고 고선지 군대와 혈투를 벌였던 그 장소다. 그러나 연운보는 더 높은 곳에 있었다. 성벽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고선지가 점령했던 연운보 칸시르성이다. 세월을 이기고 살아남은 촘촘히 쌓아올린 성벽. 깎아지른 절벽 위에 토번은 성벽을 올렸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따로 없다. 토번이 이런 곳에 성을 쌓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호밀국과 토번으로 가는 길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까마득한 절벽 아래엔 적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강물이 흐르고 있다. 고선지가 건넜던 파륵천이다. 고선지가 도착했던 그날 강물은 불어 있었다.
고선지는 재물을 마련해 강에 제사를 지냈다. 제를 마친 고선지는 병사들에게 3일치 군량을 준비하고 강을 건너라 명했다. 그런 고선지를 병사들은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병사들이 강을 건널 때 강물은 깊지 않았다. 向无翻射，贼击我，我无败矣。今急急而阵，是天以此贼赐我也。 고선지는 군사감독관 변영성에게 기쁨을 표했다. 연운보에는 토범군 1000명이 주둔해 있었다. 그리고 연운보 뒤편 남쪽 사륵성에는 9000명이 더 있었다. 성을 지키는 1만의 군사를 상대로 만리 행군을 해온 고선지군이 공격을 개시했다. 대군의 기습에 토범군은 놀랐다. 기록에는 토범군이 던진 돌과 포가 하늘을 덮었다고 한다. 밤사이에 강을 건너고 600m의 절벽을 기어오른 군대는 그때까지 없었다. 불과 4시간, 정오가 되기 전에 성은 함락되었다. 수직에 가까운 절벽 위에 굳게 자리 잡았던 연운보. 연운보는 고선지군의 공격에 허무하게 무너졌고 불의의 기습에 사륵성 역시 함락되었다. 토범군의 시신이 계곡을 메웠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열에 8, 9명이었다고 한다. 각 나라의 역사서는 이를 고선지가 세운 기이한 공이라고 말하고 있다. Well, it was a great achievement as a military campaign. It was very carefully organized, and he knew what he was doing. They must have had good intelligence about that region. They did have, of course, all of the local people in East Turkestan who would they had come under the rule of the Tang Empire. So he had plenty of people to assist them and tell them what's where and where to go and don't go here, go there, that sort of thing. So they knew what was going on in that respect. But so far as the military, organization of supplies, the logistics, and the actual strategy that he used to attack the Tibetans, this must be all Kosonji's achievement. And so he was a brilliant general. 승리의 여파는 컸다. 중국 서쪽 72개 나라가 자진해서 당에 복속되기를 청했다. 단 한 번의 전투로 72개국이 무릎을 꿇었다. 연운보 전투는 행군 초기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파미르고우는 아프가니스탄, 중국, 그리고 타지키스탄 등에 걸쳐 있다. 고선지는 중국 땅에서 타지키스탄 파미르로 진군에 들어왔다. 파미르고원, 그 중심부를 흐르는 파미르천,
고선지는 당나라 마지막 군사 요새 총룡 수착을 떠난 후 설산을 넘어 20여일 만에 이곳 파밀천에 도착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파밀천에는 송호떼가 가득했다. 고선지가 이곳에 도착한 때는 안소 도호부를 떠난 지 75일째. 연음보에 가까이 왔지만 고선지는 적진으로 진군하지 않았다. 연음보를 바로 아래 두고 반대 방향으로 우회해 오식리국으로 향했던 것이다. 고도 계기판은 해발 3,900m를 가리키고 있다. 파미르 고원에는 이제 마실 물조차 찾을 수 없는 불모지가 시작된다. 오식리국은 오늘날의 식난주 지역. 이곳이 식리국의 입구다. 오식리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점점 더 험해진다. 이런 위험한 길을 고선지는 그것도 일부러 택해서 왜 굳이 돌아간 것일까? 고선지는 1만 병사와 말을 이끌고 군량과 전투장비마저 수송해야 했다. 파미르 고원의 서쪽 끝자락 코르그시. 코르그시는 오식리국의 중심지였다. 오식리국은 식립지역 계곡에 사는 5부족의 나라였다. 고선지가 오식리국으로 우회한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식량과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였다. 훗날 오식리국의 왕은 고선지의 원정에 참전했다 전사한다. 오식리국에서 많은 수의 병사를 징발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이다. 그런데 오식리국에서 고선지는 이상한 결정을 한다.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그중 2부대를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한 것이다. 당나라에서 쓰는 일반적인 전투대형하고는 다릅니다. 당나라 전투대형은 그 앞에 척후 있고 뒤에 주력 부대 있고 그 뒤에 후군 그 병참기지 같은 부대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렬로 된 거죠. 그 1대, 2대, 3대에서 동시에 적진을 향해서 돌진해 들어가는 그런 형세였다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산악지대에서는 1대, 2대, 3대가 동시에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법입니다. 그건 외국의 전쟁사가들도 그 이야기를 종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선지는 발한 수착사 가순관에게 군사를 나눠주고 적불당 길로 가게 했다. 적불당로에는 깊은 계곡과 고개가 이어진다.
적불당로에서 연음보로 가는 마지막 고개 달리츠. 눈으로 길이 자주 막히는 곳이다. اصل نام همه کتل دهلیز نام دارد. دهلیز. By the name of Pass Dalis. دهلیز. Okay. در وزیر میخوام به شکنگستاد. 적불당로는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가던 구법승들이 이용하던 길이었다. 당시 곳곳에 불탑이 있어 적불당로로 불리게 됐다. 고선지는 연음보를 동쪽에서 포위하기 위해 굳이 이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적불당로는 고산에 익숙치 않은 당나라 군사들이 수많은 군사 장비를 운반하며 넘기에는 험한 산세다. 고개마루에서 생필품을 싣고 고개를 넘는 주민을 만났다. 이틀을 더 가야 마을이 나타난다고 한다. 고개를 넘어서면 가파른 내리막이 이어진다. 적불당로가 끝나는 지점에 완만한 평지가 펼쳐진다. 고선지의 세 부대가 집결하기로 약속한 장소. 왁한 계곡의 사르하드, 즉 연음보 앞이다. Just to be able to transport an army over those mountains was extremely difficult. So he had to have planned not only the route to take, but also the exactly what time to go when there wouldn't be the passes are only open for a short time in the summer. 도착 날짜는 음력 7월 13일. 세 부대는 각기 다른 방향에서 진군해 은밀히 연음보 앞에 도달한다. 조승빈의 3천 기병은 역시 인적이 드문 북공로를 통해 진격했고, 고선지의 4천 주력군은 호밀국을 거쳐 사르하드 계곡으로 들어왔다. 고선지가 거쳐간 호밀국은 타지키스탄의 이스카심, 아프가니스탄과의 접경지대다. 중국 사서의 색가심으로 기록된 이스카심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넘어와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파미르 고원에 위치한 고장치고 제법 번듯한 장이 선다. 고선지가 먼 길을 돌아 호밀국을 거쳐간 이유는 무엇일까? 타지키스탄 이스카심 마을에서 5분 거리에 호밀국 성이 있다. 토번군이 주둔하는 연음보로 진군하기 전 고선지가 들렀던 호밀국 왕성이다. 당시 호밀국 왕은 색가심성에 살고 있었는데 토번에 복속되어 있었다. 토번군이 주둔하고 있는 연음보도 호밀궁의 영토였다. 고선지가 연음보를 공격하는 동안
호밀국이 토번을 돕는다면 고선지군은 위험해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고선지는 사천 기병으로 호밀국을 제압했다. 호밀국이 다스리는 영토는 지금의 왓칸 계곡 전 구간. 좁은 계곡 동쪽 끝자락에 연운보가 있다. 고선지군은 이 계곡을 따라 진군했다. 일만의 토번 병사들이 강과 절벽에 의지해 주둔하는 연운보. 고선지의 대군은 세 방향에서 모여들었다. 날이 밝으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토번이 아침을 맞는 순간 일만의 대군이 몰려들어 있게 될 것이다. 집결 시간은 진시, 즉 아침 7시였다. 아마 그 진시에 공격해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린 거죠. 마치 현대전에서 정확하게 촌각을 갖다 다투는 그러한 식으로 전투를 갖다 감행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시라고 하면 7시부터 9시인데 고산줄령의 산악지대에서 본다면은 안개가 끼어 있고 그러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적에게 노출되지 아니하고 적진을 갖다가 탈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르하드부터 연운보까지는 몸을 가릴 수 있는 나무도 숲도 바위도 없다. 2km 거리의 평탄한 지대다. 그래서 토번은 일부러 사르하드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연운보를 지었던 것이다. 고선지는 이 평지를 어떻게 건넜을까? 이른 아침 연운보 앞에 집결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틈타야 한다. 당나라 역사서는 고선지가 밤에 몰래 강을 건넜다고 전한다. 그런데 왜 하필 7월 13일일까? 고선지는 보름 이틀 전에 달빛이 밝은 날을 택했다. 그날의 천문을 알아봤다. 위도 경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실제 월몰 시각은 3시 36분, 일출 시각은 5시 30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출 시각은 또 해가 뜨기 직전에 여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간은 보통 일출 시간보다 약 40분 정도 먼저 더 밝아지게 됩니다. 달이 지고 해가 뜨기 직전 천지가 암흑이 되는 시간은 1시간 14분. 고선지는 이 짧은 어둠을 이용했다. Because it was strategically very difficult and logistically very difficult. It was nobody had ever done anything like that before. So the Tibetans were mountain people. The Tibetans were, they knew how to fight in the mountains. But the Chinese, they had no idea about this. So it was Kosunji, I think, is the one who's, and all of his predecessors, one after the other, they failed. So it was his achievement, and perhaps he just had good knowledge of mountains or something. 이날 고선지는 토번군 5,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생포한다. 빼앗은 말과 갑옷이 수만이었다. 왁한 계곡의 승전은 치밀한 전략의 결과였다. 고선지의 원정은 멈추지 않았다. 두려워하는 감군 변영성과 3,000명의 부하를 남기고 고선지는 7,000의 대군과 말을 이끌고 탄구령으로 향했다.
두려우면 이유가 있었다. 대설산이라 불리는 힌두쿠시 산맥. 그곳에는 해발 4,700m 타르코트 고개, 즉 탄구령이 있었다. 고선지는 빙하위로 행군을 이어간다. 힌두쿠시 산맥 속에 있는 타르코트 고개는 파키스탄의 영토. 취재팀 역시 타르코트로 향하기 위해 북부 파키스탄으로 들어갔다. 고개 아랫마을까지는 차량이 갈 수 있다. 마을에서는 마침 폴로 경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폴로는 이 지역 고유의 경기다. 폴로라는 말은 티베트어로 공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근대 폴로는 이 지역과 인도에서 유행하다 영국으로 전해진 것이다.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고개 아랫마을에 도착한 취재팀은 짐을 내렸다. 마을에서 고개 정상까지는 표고차 2,000m의 급경사. 말을 함부로 타서는 안 된다. 말이 사람보다 오히려 고산증을 빨리 느낀다. 타르코트 등반은 이 지역 훈자 대학의 교수진이 도왔다. 고선지의 원정로를 분석해 수차례 답사에 오른 경험이 있다. 다음 날 아침, 취재진은 드디어 타르코트 빙하를 볼 수 있었다. 빙하가 녹은 물이 폭포수로 흘렀다. 타르코트 정상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험한 길은 계속 이어졌다. 이 구간을 넘었으면 이제 빙벽이다. 빈몸으로도 오르기가 벅찬 빙하. 고선지는 7,000명의 군사와 엄청난 군수물자를 지고 이 얼음산을 넘었다. 짐을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사람이나 말이나 움직임이 더뎌졌다. 눈이 녹은 빙하의 표면은 그대로 빙판이다.
빙하에서 길을 잘못 접어들면 위험해진다. 미끄러지거나 보이지 않는 얼음 계곡으로 빠질 수 있다. 해발 4,703m. 드디어 다르코트곡의 정상에 도착했다. 아랫마을에서 곡의 정상까지 이틀이 걸렸다. 연음보를 떠난 고선지는 다르코트 빙하 위를 행군해 정상에 올랐다. 연음보를 떠난 지 3일 만의 일이었다. 탄구령에 도착한 병사들은 눈앞에 펼쳐진 험악한 지형에 놀랐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음보 절벽을 기어올랐던 그의 병사들조차 동요했다. 그러나 고선지는 이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병사에게 적군의 옷을 입히고는 마치 적이 환영을 나온 것처럼 꾸몄다. 阿鲁越湖城并好心奉迎，说一和，藤桥一段。 이러한 연극까지 이제 연출할 정도로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들의 사기고 마음이다, 전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 고선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벽을 내려가는 도중 공격받을 위험이 사라졌다고 믿자 병사들은 움직였다. 탄구령에서 하산을 시작했던 고선지의 당나라 군대는 다시 3일 만에 아노월성에 도착한다. 파키스탄의 야신 계곡이다. 아노월성은 고선지군에 즉시 항복했고 고선지는 선발대를 뽑아 소발율국의 수도로 보냈다. 파키스탄의 길기트, 소발율국의 왕성이 있었던 곳이다. 고선지는 토본에 복속했던 수령들은 모두 처단했다. 소발율 지역은 파미르 고원을 넘어 말리를 행군한 고선지에 의해 제압됐다. 그러나 토본의 구원군을 막아야 했다. 고선지는 급히 기병을 보내 토본으로 통하는 다리를 자르게 했다. 등나무 줄기로 만든 다리를 자르기로 한 것이다. 등교를 자름으로써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다. 이로써 소발률은 당나라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왔다. 길기트에 당시의 정세를 보여주는 유물이 있다.
8세기에 만들어진 이 불상은 고선지군이 이곳에 도착하기 직전의 상황을 잘 말해준다. 토번, 즉 티베트 사람들이 조각한 불상이다. This Buddha figure is a unique Buddha figures in the Buddhist art because it's very different, quite different from the Buddha figures found in Gandhara and in other Buddhist world, because it is carved out by Tibetans. It is when you see at the figure, you can see its face is round and its nose is flat. It shows that it has been carved when Tibetans were ruling here over this region in the mid-8th century. 고선지의 원정으로 토번은 소발률에서 물러났다. 소발률을 제압한 고선지는 인근 소국들을 하나하나 제압했다. 소발률에 속해 있던 훈자 왕. 고선지는 소발률 왕과 왕비를 납포해 이 지역을 거쳐 돌아오게 된다. 소발률에서 돌아오는 길엔 다르코트 고개가 아닌 다른 길을 택했다. 다르코트 고개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한 적불 당로로 우회해 연운보로 돌아왔다. 그리고 승전 첩서를 장안으로 보냈다. 고선지를 안서 절도사가 맞았다. 그를 발탁한 부목영찰이었다. 그런데 부목영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蛋狗肠的高岭奴，蛋狗屎的高岭奴。 고구려 유민 고선지에게 뱉은 말은 고구려 노예. 子皆我所奏，安得不待我处分，擅奏节书，据高岭奴之罪，何当斩？ 승전 보고서가 자신보다 당 조정에 먼저 보고됐다는 이유였다.文儿能作节书，请对。 치아나 수고의 말은 없었다. 군사감독관 환관 변영성은 이 정황을 몰래 적어 직접 황제에게 보고했다. 이에 당 현종은 부목영찰을 해임시키고 대신 고선지에게 안서 절도사를 제수한다. 이제 서역의 총책임자가 된 것이다. 소발률 원정의 성공은 당나라 조정을 흥분시켰다. 당나라 병부에서 작성한 당시의 승전보가 남아있다. 고선지의 소발률 원정은 무공불급, 즉 싸워서 이기지 못함이 없는 전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불승희경, 이 경사스러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감격을 표하고 있다.
시인 두 번은 고선지가 타고 다닌 말을 위한 시를 짓기도 했다. 장안에 나타난 고선지의 말을 본 두 번은 고도 총마행이라는 시를 적어 그 감격을 고스란히 남겨두었다.